완전히 장악했고요. 가장 큰 시장들, TV 시장은 LG가 선전하고 있는,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TV라고 하면은 사실 요즘 TV 보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본방을 사수하는 사람들은 더 적은데, TV가 8K까지 나왔죠. 근데 눈으로는 우리가 4K, 8K를 구별하려면 한 2m 안에서 봐야 되는데 보통은 그렇게까지 가까이 놓고 보지는 않으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75인치가 넘어가면은 엘리베이터로 집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이렇게 지게차로 이삿짐 나르듯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좀 번거로우니까 68인치 이하의 TV들을 많이 보시죠. 그래서 이 이후 이제 4K가 넘어가는 이 이후부터는 아마 사실상 이 화소 전쟁 경쟁을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제 이걸 어떻게 일상생활의 새로운 형태의 가전으로 들어오게 할 거냐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이슈고요. 특히나 자율주행이 좀 더 보편화될 5년 후, 10년 후의 시대가 되면 자동차 안이 움직이는 거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굉장히 훌륭한 오디오, 비디오 시스템을 갖출 거라서 그때 이제 어떻게 이 미디어 플랫폼이 또 변화할 거냐, 그게 되게 이슈입니다. 근데 새로운 이제 스마트폰 다음이 뭐냐를 생각할 때 실리콘밸리가 지금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 그래프입니다. 뭐냐면 사실 올 인 원 하나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뭐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사실 그걸로 전화 필요 없이 지금 스마트폰 필요 없이 다 해결 가능하고요. 패드 하나만 있어도 뭐든지 다 해결이 가능한데 우리는 통상 두세 개 정도의 스마트 디바이스를 사용하면서 하루에도 때에 따라서 다르게 이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직장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지만 그래도 랩탑이나 PC를 사용하실 거고요. 물론 뭐 의사 선생님들이야 그 병원 내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PC 사용이 꼭 필요하시겠지만 그리고 뭐 이동을 할 때는 뭐 패드를 통해서 영화를 본다거나 드라마를 본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죠. 이게 만약에 맞다면 우리는 스마트 디바이스와 접속하지 않는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아마 새로운 디바이스는 지금 현재 접속하고 있는 시간 말고 접속하지 않는 시간에도 사용해서 편리하게 접속하게 만드는 디바이스라면 사람들은 걔를 구매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언제 스마트 디바이스를 사용하지 않느냐 이거를 이제 잘 관찰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제 가장 스마트폰을 그나마 안 쓰는 상황이 잠자고 있으시는 동안일 거고요. 앞으로 미래에는 아마 꿈도 컨트롤할 수 있어서 제가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잠자고 있는 동안에도 아마 스마트 디바이스를 사용하시게 될 거긴 합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동안에도 이제 이런 순간에 스마트 디바이스를 아무도 안 쓰는 건 아니지만 지금 보니까 가끔 쓰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고 모여 있고 하는 순간에서는 스마트 디바이스를 덜들은 이런 상황에서 함께 모여 있고 대화를 나누는 상황에서도 스마트 디바이스를 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밤에 자기 전에 침대에 뭐 배우자와 누워 있는 상황에서도 서로 대화를 하기도 하지만 각자 스마트 디바이스를 켜고 얘기를 나누는 그리고 뭐 이렇게 이미지 같은 거 보내주기도 하고 이거 재밌지 않니? 뭐 이런 대화를 나누시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디바이스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디바이스를 Just a Moment Device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령 모여서 얘기하더라도 들어가는 동안에는 우리의 대화가 끊기잖아요. 나 잠깐 들어갔다 올게 라고 말해야만 하는 디바이스가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디바이스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모든 스마트 디바이스는 대개 Just a Moment Device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는 뭐가 나올까요? 만약에 모여 있는데
비트 정보를 띄워놓고 그거를 앞에 있는 사람도 보고 저도 보고 그거에 관해서 얘기를 나눈다고 하면은 우리는 훨씬 더 스마트 디바이스에 몰입하는 시간이 더 길어질 거고요. 그리고 우리의 일상과 끊기지 않고 그 일상 안에 스마트 스페이스가 만들어지겠죠. 이런 디바이스를 Life Immersive Technology, Life Immersive Device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의 대표격인 메타버스라는 개념을 지금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냥 야구 경기 혹은 축구 경기를 보러 가셨는데 경기장에서 저렇게 안경 하나만 쓰면 선수들에 대한 기록이 내 눈에는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을 거고요. 앞으로 미래에는 예를 들면 내비게이션 시스템, 지금은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이나 자동차에 있는 지도를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전방 주시가 끊기죠. 그리고 이제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대화가 어렵죠. 그 소리를 또 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의 카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just a moment device인데 앞으로 미래에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냥 여러분 차 앞에 어떤 가상의 차가 보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차를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목적지에 도착하고요. 그 차의 뒷면에 다음에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지금 도착 예정 시간이 언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는. 그래서 그냥 계속 전방을 주시해서 앞차를 쫓아가면 목적지에 도달하는 이런 식의 카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미래에 이제 등장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미 뭐 기술적으로는 이게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주 편리하게 우리가 그냥 디바이스를 들고 다닐 필요도 없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인데요. 이거는 Bone Conduction Technology라고 하죠. 뼈를 진동해서 소리를 들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계를 차고 있으면 그 시계에서 진동이 손가락 뼈를 타고 고막으로 가서 이 미케니컬 바이브레이션이 우리가 오디토리 콜텍스가 들을 수 있게 일렉트리컬 시그널로 바꿔주는 일을 하는 거죠. 저는 소리가 안 들리지만 이게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들리나요? 아니면 사운드가 꺼져 있는 건가요? 네? 그 엔지니어링 분들 어때요? 온라인으로도 안 들려요? 네, 예, 사운드가 있는 겁니다. 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같이 고글을 쓰고 있으면 그 고글을 쓴 사람들끼리 앞에다가 뭐 예술 작품을 놓는다거나 아니면 모델하우스에 가구를 배치한다거나 뭐 이런 방식을 통해서 서로 비트 정보에 관한 이야기를 고글을 쓰고 대화를 나눌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전 세계에 중요한 그 자산을, 그러니까 대규모 자산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스마트폰 이후의 시대를 이제 꿈꾸고 있고요. 그 페이스북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몇 년 전에 오큘러스라는 회사를 사서 퀘스트 1, 최근에 퀘스트 2라는 디바이스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만 쓰면 한 300불 정도밖에 안 하는데 가상현실 같은 거 체험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뭐 와 그거 되게 답답하고 불편하고 되게 조악하고 이렇던데 라고 생각하실 텐데 최근에 나온 퀘스트 2를 써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 이 기술이 이렇게까지 발달했구나. 이래서 스마트폰을 대신한다고까지 얘기를 하는구나. 예, 이런 생각이 드실 거고요. 또 제페토라고 하는 일종의 게임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인데 거기 캐릭터들도 등장하고요. 근데 네이버의 자회사인데 그 제페토에
지금 전 세계 2억 명이 거기에 가입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블랙핑크가 거기서 팬 사인회를 했고요. 그래서 나는 이런 세상이 있는 줄 몰랐는데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은 이미 우리의 아이들은 그 세계에 접속이 돼 있고 그들에게는 아톰과 비트가 구별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렇게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seamless하게 이렇게 연결되도록 만드는 것이 차세대 미디어 플랫폼이고요. 이걸 하려면은 이 디바이스가 이런 요소들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걸 걸어다니면서 하는데 이 곡을 쓰고 다니다가 어디 부딪히면 안 되잖아요. 이 주변 상황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주변의 상황들을 잘 측정해서 빅데이터로 아마 클라우드 위에 올라가 있겠죠. 걔가 계산을 인공지능을 통해 계산을 해서 끊임없이 제가 원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될 겁니다. 그거를 뭐 클라우드에 갔다가 왔다가 하면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테니까 아마도 엣지 컴퓨팅이라고 하는 이 클라우드의 말단에서 계산이 이루어지고 바로 저한테 실시간으로 결과값을 보내주는 이런 미래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인공지능이 발달한 미래를 우리가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의 총화, 그것의 집결이 메타버스라는 거라서 사람들이 이 메타버스에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가상의 세계이긴 하죠. 가상현실이라는 게 뭡니까? 내 눈에 비트를 보여주면서 이것을 아톰, 실제로 존재하는 물질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게 가상현실이고요. 증강현실은 지금 현실도 보이면서 여기에 비트를 뿌려 넣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톰 공간 위에 비트를 뿌려 넣는 걸 거고요. 여러분들이 수술을 하시면서 가끔 사용하시는 3D 프린터 같은 거, 그 사람에 딱 맞는 그 두개골을 인쇄할 프린팅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두개골 정보, 비트를 아톰으로 변환하는 일을 하는 것이 3D 프린터입니다. 그러니까 아톰과 비트가 서로 상호작용하고 서로 대체되기도 하는 그런 사회를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제4차 산업혁명은 명확한 정의가 있습니다. 아랫단의 오프라인, 리얼 월드의 아톰 세계와 에서 벌어지는 모든 현상들을 다 사물 인터넷을 통해 측정하고 온라인상에 올려놓아서 저 비트의 세계에 이른바 디지털 트윈이라고 부를 만큼 똑같은 세계가 구축되어 있는 사회를 우리가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릅니다. 비트의 세계와 아톰의 세계가 일치하는 사회를 말합니다. 이걸 왜 주목하고 있냐 하면은 일치하지 않았을 때는요, 이 두 세계는 따로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냥 오프라인의 세계에서 얻은 데이터를 온라인으로 분석하고 또 사람들은 그걸 또 다시 아래로 적용하고 뭐 이런 일들을 수동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람의 노동력이 늘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저 두 세계가 일치하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도시락 어디 뭐 이 두 세계가 완전히 다른 경제학적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고등학교 때 배우셨죠?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은 경제 생산의 3요소가 토지 자본 노동이잖아요. 이 오프라인의 세계에서는 이 토지 자본 노동이 다 필요합니다. 뭔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공간을 임대하고 거기에 장비를 갖춰놓고 사람을 고용해서 생산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비용이 많이 들고 자본이 있는 사람이 결국은 승자가 되고요. 또 하이 리스크의 시스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윗단의 비트의 세계는 토지 자본 노동을 다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비트는 공간을 점유하지 않고요. 걔를 처리하는 데 인공지능은 엄청난 속도를 발휘하고 사람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요. 장비도 오프라인의 생산 요소에 비하면 현저히 쌉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만들어질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 너무 선택지가 많아서 좋은 아이디어만이 살아남아서 자주 만들고 그리고 쓸데없는 아이디어는 버리고 또 새롭게 시도하는, 그러니까 큰 물고기가 성공하는 게 아랫단의 아톰 세계라면
작지만 빠른 물고기가 성공하는 세계가 저 BT의 세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 세계가 완전히 다른 경제학적 패러다임을 갖고 있는데 그 두 세계가 일치해져 버렸으니까 새로운 경제학적 패러다임이 필요하겠죠. 패러다임 쉬프트가 필요한 상황을 토마스 쿤이 말하는 것처럼 레볼루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지겹게 이걸 왜 굳이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러? 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사실은 그 이름 안에는 그런 맥락이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의 가격이 현저히 싸져서 여기저기 붙여놓을 수 있게 되면서 이제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을 고스란히 모방하는 세계가 가능해졌고요. 빅데이터를 아주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들이 등장했고 무엇보다도 인공지능이 최근 들어서 급격히 발전하게 되면서 이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됐습니다. 이 이름을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습니다. 이게 스위스 다보스 포럼을 만든 클라우스 슈밥이 이름을 만들었기 때문에 스위스나 유럽 사람들은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러다 보니 미국 사람들은 일부러 좀 안 쓰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것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부르고요. 일본은 소사이어티 5.0, 독일은 인더스트리 4.0, 중국은 오프라인 투 온라인, O2O 뭐 이런 이제 되게 다양한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제4차 산업혁명 이런 단어는 아마 뭐 1, 2년이 지나면 유행이 끝나겠지만 이 흐름, 그러니까 앞으로 기술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일치하고 아톰과 비트가 서로 대체되거나 상호작용하는 세상으로 간다라고 하는 이 큰 흐름은 이해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실제로 이제 앞으로 뭐 의대에서도요, 이미 이제 하버드 대학교는 Pathways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아바타, 시체를 이용해서 사람들 그 해부학 교육을 하는 그런 이제 일들이 이미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인간의 지성을 다시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사실 인공지능이 이 정도 수준까지 오면은 우리는 뭘 해야 되나 하는 질문들을 하게 된 거죠. 기본적으로 인공지능과 컴퓨터와 인공지능 그리고 인간의 뇌는 작동 원리가 많이 다릅니다. 흔히들 많이들 어널러지를 하죠. 컴퓨터랑 인간의 뇌를요. 그렇지만 사실은 차이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선 컴퓨터는 온라인 그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구별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퓨터 하드웨어를 뜯어본다고 해서 이 사람이 그 컴퓨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인간 뇌는 그렇지 않죠. 인간 뇌는 하드웨어를 바꾸면서 그러면서 펑션이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하드웨어를 좀 잘 관찰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남녀 뭐 구별도 할 수 있고요. 심지어는 뭐 직업이 어떻고 성격이 어떻다 이런 것도 추정해 볼 수 있죠. 신경세포는 정보를 처리하고 그 신경세포가 기억도 저장합니다. 그렇지만 컴퓨터는 정보를 처리하는 CPU나 GPU와 메모리 스토리지가 떨어져 있죠. 버스라는 애가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아무래도 효율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에너지도 현저히 뇌가 효율적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전구 한 3개 정도의 에너지를 단위 시간당 쓰고 있는데 인간이 하고 있는 이 놀라운 정신작용을 슈퍼컴퓨터에 넣으려면은 뭐 그 1000억 배 이상의 에너지를 쓸 거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이제 뇌가 새로운 기능들을 갖게 되는지 자신의 구조를 바꿔가면서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커넥텀을 이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죠. 저희 연구실에서도 C 엘레강스, 또 프루트플라이, 또 마우스, 몽키 그리고 휴먼까지 그 종이 바뀌어가면서
어떻게 커넥텀 스트럭처가 달라지고 있는지를 컴플렉스 네트워크 테오리를 이용해서 이제 비교하고 분석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구조가 기능을 만들고 또 기능이 다시 구조의 변화를 유발하는 이런 일들이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뇌는 컴퓨터랑 물량을 근본적으로 그 작동 원리가 다른 것이요. 얘는 이제 이 사이즈를 한없이 키울 수가 없는 거죠. 출산할 때 산도의 그 폭이 정해져 있고 그 더 커지면 위험하기 때문에, 출산 시 위험하기 때문에 뇌의 사이즈라는 건 매우 제한되어 있고요. 그래서 320만 년 전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한 60cc 정도 됐었는데 지난 300만 년 동안 겨우 한 2.5배 정도, 지금 한 1400cc 정도 되니까요. 2.5배 정도밖에 이제 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000억 개 정도 되는 신경세포로 얘는 생존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뭐 실수해도 괜찮지만 생존에 득이 된다면 그게 잘못된 실수라 하더라도 허용하는 그런 이제 네트워크 스트럭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 안에서 에너지를 적게 쓰면서 작동할까가 굉장히 중요한 디자인 프린시플이고요. 인공지능은 전혀 다릅니다. 이 건물만 하더라도,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만 하더라도 기능이 지금 현재 인간의 뇌보다 더 뛰어나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에너지를 더 많이 쓰고 더 볼륨을 키우고 더 많은 프로세서를 달 용의가 있습니다. 공학자들은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네트워크 스트럭처의 효율을 물론 따지긴 하지만 인간의 뇌 수준으로 그렇게 효율적이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뇌는 이 존 폰 노이만 머신처럼 환경이 점점 복잡해질수록 따라 복잡할 수밖에 없는 구조와는 달리 그래도 이 정도의 복잡성을 유지하면서 이 환경의 복잡성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 많이 들어보신 개념이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방법일 텐데요. 머신러닝이라는 방법은 뭐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은 뭐 굉장히 간단한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면은 예전에는 뭐 전통적으로 프로그래머들이요, 좋은 프로그램을 짜서, 그러니까 룰을 만들어서 인풋 데이터를 분석해서 아웃풋을 냈는데요. 그러려면은 이제 수학적으로 잘 짜여져 있게 질문을 만들고 그 룰도 수학적인 형태를 띄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수학적인 형태의 룰을 우리가 알고리즘이라고 알렌 튜링이 불렀고 존 폰 노이만과 함께, 그리고 그렇게 그것이 숫자와 문자로 표현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걔를 프로그램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인간이 하는 많은 일들은 이렇게 수학적 완결성을 가진 프로그래머블한 태스크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사람 얼굴을 보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하는 거, 거기에 수학적 룰을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99.973%의 정확도로 남녀를 잘 구별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죠. 자, 이렇게 생긴 사람은 남자야, 이 사람 여자야, 아빠는 남자야, 엄마는 여자야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거를 보고 남자는 대체로 이런 부류의 사람을 말하는구나, 여자는 대체로 이런 부류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오면은 이 사람은 이쪽에 가까운지 저쪽에 가까운지를 보고 남녀를 구별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해오신 겁니다. 그거를 그대로 머신러닝에 투영한 겁니다. 머신러닝은 바로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룰을 가르쳐 주지 않고요, 인풋과 아웃풋을 잔뜩 넣어놓습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생기면 이 사람은 남자야, 이 사람 여자야를 잔뜩 가르쳐 주면 지가 알아서 그 룰을 찾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수월하죠. 다만 인간의 뇌는 굉장히 훌륭해서 남녀를 구별하는데 그냥 엄마 아빠가 몇십 명만 해줘도 우리의 뇌는 단번에 그걸 알아냈습니다. 이른바 few shot learning이라고 혹은 one shot learning이라고 부르는데요. 반면에 인공지능 컴퓨터는 멍청해서 인간 수준의 정확도를 가지려면은 남녀 사진을 한 50만 장 이상을 트레이닝을 해야 인간 정도의 정확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1980년대 이른바 Artificial Neural Network이라는 이름으로 이 분야가 연구될 때는
50만 장의 남녀 사진을 구할 길도 없었고요. 그걸 분석하는데 뭐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현실성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2010년도가 되면서 상황이 바뀌게 됐습니다. 예, 2010년이 되면서 우선 소셜 미디어가 등장해서요. 이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만 가면요, 남녀 사진이 수십억 장 이상이 태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남자, 이 사람 여자. 예.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CPU 수준이 아니라 GPU, 다시 말하면 그냥 문자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마치 그것을 이미지로, 통으로 분석을 할 수 있게 속도가 현저히 빨라졌고요. 그리고 ICH 직접 회로의 사이즈는 1년 반마다 절반씩 줄어들었고요. 예. 가격은 말도 안 되게 싸졌고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져서 사실 지난 50년간 컴퓨터의 변화를 들여다보면 인간이 인류 역사상 발명한 디바이스 중에서 가장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디바이스가 단연 컴퓨터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멍청해서 수십만 개의 데이터를 분석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것을 엄청난 계산 능력을 통해 순식간에 계산해 내므로써 겨우 인간 수준의 결과를 내게 된 것이 오늘날 2021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멍청해 라는 말도 맞고요. 왜냐하면 인간이 쉽게 하는 걸 얘는 엄청난 계산을 통해서 겨우 답을 찾으니까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얻은 최종 결과물은 인간의 버금가기 때문에 이제 좀 쓸만해, 인간 수준이야 라는 거고요. 앞으로 5년 10년을 생각해 보시면 그 공학자들이 제일 잘하는 게 어떤 걸 싸게 만드는 거, 빠르게 만드는 거, 작게 만드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시간은 인공지능 편입니다. 10년이 지나고 나면은 얘가 지금은 인간 수준이지만 10년 후에는 인간 이상의 퍼포먼스를 낼 가능성이 현저히 높고요. 여러분들이 뭘 상상하든 그 이상의 결과를 인공지능이 만들어낼 겁니다. 단 점점 그 데이터가 양질의 데이터여야 될 거고요. 양질의 데이터가 있는 곳이 더 빠르게 발전하겠죠. 그리고 문제를 명확히 잘 정의할 수 있는 분야가 좀 더 유리하겠죠. 근데 파이낸스, 금융이나 의학은 데이터가 그나마 다른 것보다 현저히 깨끗하고요. 네. 그리고 점점 깨끗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 시스템을 계속 개선하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더 발전할 가능성이 더 높고요. 딥러닝은 우리가 뭘 해야 된다라는 걸 말해주지 않고 지가 알아서 그냥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르네상스 테크놀로지 같은 회사는요, 어떤 일을 했냐면 전 세계 왜 지구 표면 사진을 계속 올리는 사이트 아시죠? 구글 얼스라고요. 그게 인공위성이 요즘은 이제 몇 시간마다 사진을 찍어서 계속 올리는데 그 사진을 분석해서요, 전 세계 월마트의 그 주차장에 있는 자동차 대수를 인공지능이 세서요, 그걸 가지고 월마트의 매출을 계산해서 월마트의 주가를 예측하는 일을 해서요, 월마트 직원도 모르는 월마트의 주식을 사고 팔면서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그 이제 이런 걸 생각하면은 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내나 싶을 정도인데, 누가 근사한 가설을 만들어서 그런 아이디어를 낸 것이 아니라 그냥 온갖 데이터를 다 넣어봤더니 그 둘 사이의 코릴레이션을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모르는 방식의 어떤 문제 해결법을 인공지능이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고요. 인공지능은 그냥 인간이 한 거 흉내내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예를 들면 바둑만 해도요, 알파고 리, 그러니까 이세돌을 이겼던, 이세돌과 함께 바둑을 뒀던 알파고는 그랬습니다. 인간이 지난 40년 동안 뒀던 16만 장의 기보를 학습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나온 알파고 제로라는 애는요, 아예 인간의 기보를 학습하지 않고 자기네들끼리만 뒀는데, 맨 아랫줄에 보시면은 알파고 제로가
알파고 리, 그러니까 이세돌을 이긴 알파고를 100대 0으로 이겼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는 뭐 인공지능이 인간을 흉내낸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은 영국의 디스커버리 채널이 저희 연구실에서 했던 그 연구를 다큐멘터리로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한 비디오 클립을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저희 연구실에 당시에 나오라고요, 키가 한 60cm 정도 되는 로봇이 한 대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미로를 통과하여 목적지까지 가는 게 얘한테 주어진 미션이었고요. 얘는 이족 보행이 가능하고 고개와 몸통을 돌릴 수가 있었는데 뇌는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어느 방향으로 갈지 의사결정을 누가 하느냐? 옆방에 있는 제 학생이 하는 겁니다. 뇌파 모자를 쓰고 있고요. 이 나오의 이마에 웹캠이 설치되어 있어서 보시는 것처럼 나오 앞에 있는 상황을 이렇게 옆방에서 보면서 나오야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앞으로 가라, 멈춰라, 뒤로 가라를 말하지 않고 그냥 속으로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생각이 바뀔 때마다 뇌파의 파형이 바뀔 거고 머신러닝이 그걸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옆방에 지금 보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 로봇의 움직임은 100% 전적으로 제 학생이 속으로 생각한 대로만 움직이고 있는 것인데 이 실험을 100번을 하면 93번은 단 한 번도 벽에 몸을 스치지도 않고 목적지까지 갑니다. 네, 이제 그 정도로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헤아려 주는, 내 아내도 안 해주는, 내 남편도 못하는 이제 이런 능력을 이제 앞으로 인공지능 로봇이 가질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런 분야를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라고 부르죠. 그래서 저희는 예를 들면 지금은 이제 현대자동차랑 같이 현대자동차가 이렇게 어시스티브 로봇 다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재활에 활용하는 거죠. 예를 들면 뇌졸중 환자인데 이걸 피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재활 치료를 하죠. 그래서 재활의학과에서는 아큐페이셔널 테라피스트들이 이렇게 물리 치료를 막 해주고 있고요. 최근에는 로봇이 딱 끼면은 알아서 막 1분에 뭐 몇십 번 이렇게 이제 해줍니다. 근데 가장 효과가 좋은 건 어떤 거냐면은 제가 얘를 펴려고 막 애쓰면 그만큼만 얘가 펴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저는 제 모터 콜텍스, 프리모터 에어리어를 쓰겠죠. 그래서 그런 방식의 BCI가 장착된 로봇 재활 치료 이런 것들을 저희 연구실에서 현대자동차랑 함께 하고 있고요. 지금 이거는 이제 서울대학교 신경외과의 정천기 교수님 연구실에서 했던 데이터를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서 이런 머신러닝 시스템을 적용한 예입니다. 간질 환자의 두개골을 열어서 거기다 일렉트로드 시트를 깔아서요. 이제 일렉트로콜티코그램을 재면서 그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죠. 실제로 그 사람이 모터 엑스큐션을 할 때 혹은 그냥 상상만 할 때, 모터 이미저리를 할 때 그때 뇌 활동을 모니터링해서 그걸 통해서 로봇 팔을 컨트롤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로봇 팔이 실제로 환자의 행동이나 상상을 그대로 모사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리얼타임은 좀 정확도가 떨어지고 그렇지만 오프라인에 조금 시간차를 가지면 뭐 정확도가 현저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아직은 갈 길이 멉니다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뇌 활동을 모니터링해서 그걸로 뭔가 머신을 컨트롤하는 이런 일들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이 아니라요. 페이스북은 이제 뭘 하려고 하냐 하면은 뇌파를 측정해서 그 사람이 그냥 속으로 생각하면 그게 글자가 쳐지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 UC 버클리의 잭 갤런트 랩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2011년도에 Current Biology라는 저널에 아주 놀라운 논문을 써서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이 사람은 펑셔널 MRI 안에 사람을 눕혀놓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튜브 동영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있는 동안, 그걸 감상하고 있는 동안 펑셔널 MRI로 뇌를 촬영한 다음에 그 뇌 활동을 분석해서 이 사람이 무슨 영상을 봤는지를 그 영상 정보 없이 뇌 활동 정보만으로 영상을 재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왼쪽이 보여준 영상이고요. 오른쪽이 저 왼쪽 영상을 보고 있는 동안의 뇌 활동만으로 재현한 영상이 오른쪽 영상입니다.
이게 최초의 시도이고 그러다 보니까 컬러 코딩이 정확히 되어 있지는 않고 해상도는 떨어지지만 보시면은 야 이게 최초의 연구가 이 정도 수준이니 앞으로 20-30년 후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 연구가 이제 주목을 받게 됐고요. 이제 그로부터 6년 후에 이분이 네이처의 표지를 장식하는 또 한 편의 논문을 내게 됩니다. 이번에는 좀 더 고해상도의 성tional MRI 안에 눕혀놓고 말소리를 들려줬습니다. 라디오의 뉴스를 들려주고요. 그 다음에 그 소설을 읽어줬습니다. 허먼 멜빌의 모비딕, 어네스트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를 읽어줬습니다. 그거를 사 먹는 게 아니라 그랬더니 그 주식을 사는 재미가 이 사람이 뭐 이제 어떤 단어에 10만 원, 어떻게 뭐 반응하느냐를 20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 뇌에 특정 단어들이 페이스북이 어디에 간밤에 저장되어 7.3% 있는지 올랐어. 그 전체 시멘틱 맵을 그리는데 이게 성공한 겁니다. 있던 애가. 이제부터는 상상인데요. 우리가 저 맵을 갖고 있다면 어떤 사람이 모자를 쓰고 있는데 두피의 전류의 흐름을 정확하게 타이밍을 잘 찾아서 레코딩을 할 수 있다면 속으로 생각할 때 저 단어들을 불러올 수밖에 없을 테니까 속으로 생각한 내용들을 우리가 잘 이제 저장을 하고 남에게 보여줄 수가 있겠죠. 네. 실제로 그 과학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인간의 일자리를 뺏었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인문학적인 사고를 좀 해보시면 사실은 제조업에서의 일자리는 줄어들었지만 서비스업에서의 일자리는 보시는 것처럼 오히려 늘어났고요. 서비스업의 일자리가 훨씬 더 일이 수월합니다. 노동 강도가 적고요. 부가가치는 더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연봉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20세기 내내 테크놀로지의 혁신 덕분에 일자리는 많아지고 일은 더 수월해지고 연봉은 느는 일이 사실은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기계가 우리의 일자리를 뺏는다 이렇게 러다이트 운동을 할 이유가 사실은 그동안은 없었습니다. 근데 21세기 들어오면서부터 좀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면은 이 네 개의 그래프가 20세기까지는 같은 궤적을 그리고 있는데 21세기부터 이렇게 디커플링이 벌어지고 있죠. 노동 생산성은 테크놀로지 덕분에 늘어나고 있고 그 덕분에 고용, 인플로이먼트도 늘고 패밀리 인컴, 가계 수입도 늘고 그래서 그 마켓에서 그들이 구매를 하면서 GDP가 성장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20세기 내내 벌어졌었는데 21세기가 되면서부터는 레이버 프로덕티비티는 더욱 기울기가 가파라졌는데 그게 인플로이먼트를 증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능해진 거고요. 심지어 비정규직이 늘어나면서 패밀리 인컴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레이버 프로덕티비티가 높아지면 뭐합니까? 생산된 거를 구매할 소비자가 가난해진 거죠. 인간이 가난해진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리얼 마켓, 리얼 GDP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기술을 알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 양극화가 심해지는 그런 일들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AI를 연구하는 사람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나라들이 전 세계 빅6, 빅5 나라들이고요. 뭐 미국과 중국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주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한 12위, 최근 들어서 한 10위 안으로 겨우 진입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지금까지 AI 학회에서 단 한 번이라도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는 사람이 전 세계에 22,400명인데 우리나라에만 AI 연구자가 그리고 기업에서 또 필요한 사람이 한 12만 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AI를 연구하는 사람이 얼마나 부족한지 짐작이 가시죠. 반면 최근 3, 4년 동안 우리나라의 고속도로에서 톨게이트에서 톨비를 받으시는 분들의 70%가 일자리를 잃고 하이패스로 대체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을 알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 지금 엄청난 지각 변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그들이 서로 다른 계층, 계급, 부류에 있으셔서
인공지능 때문에 일자리를 잃으시는 분에게 인공지능을 공부해 보시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큰 지각 변동이 앞으로도 좀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explainable AI라는 게 등장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 여러분 도입하면 이거 그냥 인공지능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은 수동적인 존재로 전락하고 말 거야, 뭐 이렇게 걱정하시지만 최근에는 인공지능이 왜 이런 의사결정을 했는지를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일러주는 AI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Explainable AI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AI를 이용하면 그동안 우리가 당연하게 의사결정했던 기준들이 빅데이터를 통해 분석해 보니까 다른 룰이 필요할 수도 있겠네 하면서 우리에게 다른 인사이트를 줄 수도 있고요. 이 GAN이라고 하는 제너러티브한 네트워크, 뭔가를 만들어내는 네트워크인데 adversarial, 적대적인 방식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해 보시면 어떤 거냐면은 방에 위조지폐범하고 경찰을 같이 두는 거예요. 그래서 위조지폐범이 자신이 만든 위패로 경찰을 속일 수만 있으면 그 위패범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경찰은 무조건 이게 진짜 돈인지 위패인지를 잘 구별해야 본인의 돈이 역할이 계속 수행이 되는 거고 베네핏을 얻게 되는 거고요. 물론 처음에는 조악하겠지만 계속 이걸 반복하면 결국은 위패범은 인간을 한 번 속일 수 있을 정도 수준의 놀라운 수준의 위패를 만들게 되는데, 그러면 빠져나가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진짜 돈과 유사한 위패를 얻을 수가 있겠죠. 이 방법을 이용해서 가짜 딥페이크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저 여성 사진은요, 저 여성분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인간입니다. 예, 기존에 있는 사람들의 이미지만으로 조합했는데 네트워크가 이건 진짜로 있는 사람 같아 하고 패스한 이미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나 정확한지 이해가 되시죠? 지금 보시는 여기 있는 이 사람들 어디선가 한 번쯤 본 사람들처럼 보이시지만 전부 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이미지를 왜 만드느냐? 이 사람들은 초상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광고에 엑스트라 영화의 엑스트라 배우 쓸 필요 없이 이 이미지를 쓸 수 있는 거죠. 이 세상에 없는 사람들. 지금 보시는 이 오바마 연설, 아주 유명한 연설이죠. 오바마가 하지 않은 연설입니다. 근데 예전에 오바마가 했던 연설만으로 인공지능을 학습시켜서 우리가 써준 글을 지금 오바마가 마치 말한 것처럼 보여준 딥페이크 영상입니다. 예.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는 이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만들 수 있을 만큼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진실이 아닌지를 구별하기 힘들 정도의,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트러스트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사회로 가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제가 마지막 에피소드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뉴럴링크라는 회사가 주목을 받고 있죠. 일론 머스크가 만든 뇌공학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뇌에다가 칩을 삽입해서 지금 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레코딩해서 동작을 예측합니다. 지금 이 경우에는 인간의 뇌랑 가장 유사하다고 하는 돼지의 뇌에다가 칩을 삽입해서 돼지의 행동을 모니터링하고 예측하는 일을 했고요. 스위스 로잔 공대의 이 교수는 원숭이의 뇌에다가 칩을 삽입하고요. 이 원숭이는 척수 손상을 입어서 오른쪽 발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척수를 거치지 않고 뇌 활동만으로 원숭이의 의도를 파악해서 오른쪽 다리 끝에 붙은 그 와이어리스 리시버에 바로 직접 신호를 보냄으로써 그 장치 없을 때는 오른쪽 다리를 전혀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반신불수인데 이 장치를 이용하면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다리를 원숭이가 뜻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스파이널 코드 인주리 때문에 몸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우리 몸의 신체 일부를 내 맘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동물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데 성공했고요. 아마도 조만간 이제 인간에게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최근 들어서 이렇게 인공지능이 빠르게 발전하고 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특히나 코비드-19 상황이 되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아주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의 발달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지? 같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에 답을 하도록 우리에게 인문학적인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중심으로 사고하지만 우리는 데이터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메타 인지를 할 수 있는 존재이고요. 그 다음에 뭔가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뱉어내는 그런 암기식 교육은 아마 인공지능이 우리 맨 앞에 쓰게 될 거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인간만이 해줄 수 있는 서로 다른 관점에서 문제를 들여다보거나 자신의 경험만으로 새로운 해법을 제공하거나 사람들 사이의 사회성 또 공감 능력 이런 것들을 키우는 방식으로 발전해 나갈 겁니다. 미국에서 지금 의대 교육이 아주 혁신을 하고 있죠. 아주 본과 1학년 때부터 환자를 만나게 하고 그리고 의학은 질병을 치료하는 학문이 아니라 환자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토탈 케어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지금 거듭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테크놀로지가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의대에서는 그 바이오테크놀로지에 대한 교육이 가장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반성으로 의학 교육의 전면적인 혁신들을 지금 이루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전통적인 그 학문의 틀이 가장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의학인데 이렇게 환자를 위해서 근본적으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를 아주 어린 시기부터 생각해 보게 하고 공감 능력을 키우고 또 인공지능 같은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좀 더 선진적인 의료교육을 할 수 있는 또 더 나아가서는 인간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대해야 될지를 이렇게 성찰하고 고민하는 그런 의사 선생님들을 많이 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강의 감사드리고요.